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주간 프리미어리그 약간 팟캐스트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귀로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최대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순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리버풀이 1위, 4전 전승입니다. 아스날 3승 1패, 리버풀한테 한 번 지고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3위가 토트넘인데 토트넘도 3승 1패,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토트넘과 아스날 둘 다 1실점이라는 거예요. 4경기 했는데 1실점, 아주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다. 그 다음 4위가 본머스인데요. 본머스가 첫 경기 진 거 제외하고는 3연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순위는 본머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머스가 멤버 누출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팀이 리그에서 잘 나가는 거는 수비력이 매우 중요한데 디나이선, 자바르니, 케르케즈 아주 핵심 선수들이 3명이나 빠진 상황에서 지금 본머스가 3승을 해냈다? 이거는 감독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본머스가 또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첼시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무승부 거두면서 살짝은 그 분위기가 꺾인 느낌이 있어요. 사실 지난 풀럼전부터 경기력이 완벽히 만족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로테이션 좀 돌리다가 전반전은 좀 시간이 아깝게 흐른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버튼 6위, 썬덜랜드 7위, 맨시티 8위, 팰리스 9위, 뉴캐슬 10위,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맨유가 14위고요. 웨스트햄 18위, 아스톤빌라 19위, 울버햄튼 꼴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톤빌라가 생각보다 초반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이고 그 와중에 득점이 없다는 거.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시즌 초반이 너무 지난 시즌과 갭이 벌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버햄튼은 그 멤버들의 공백을 아직 채우지 못한 느낌이에요. 4연패를 했고 일단 승점을 1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쿠냐, 아인누리 이런 선수들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대략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토트넘이 의외로 초반에 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본머스가 4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맨유는 시즌 초반에 안 좋은 거, 또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 강등권에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경기부터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맨유를 3대0으로 이겼는데 저는 사실 3대0이라는 스코어도 어떻게 보면 맨유한테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홀란드, 라인더르스 그 두 선수가 한 골씩 더 넣어줬으면 진짜 5대0이라는 상징적인 스코어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티가 압도적으로 몰아붙인 그런 게임이 됐고, 맨유도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조금 더 위협적인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되게 평범한 마무리가 많이 됐고 코너킥이 평균값이 돼버리는 유효슈팅까지 갈 수 있는 찬스를 그냥 코너킥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공격 전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모림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림 인터뷰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할 때 저는 바꿀 것입니다. 그걸 원치 않는다면 사람을 바꿔야겠죠. 이제 이게 약간 직역을 해서 조금 문장이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나는 아직까지는 내 전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할 때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문장 읽어드리면 저는 제 방식을 믿고 제가 바뀌고 싶을 때까지 제 방식대로 플레이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아모림이 바꿀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내가 플랜 B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바꾸라고 하네. 그럴 바엔 그냥 신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바꿔보자면 해볼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혼자 러닝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혼자 뛰면서 그 아모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런 태도는 저는 축구 감독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태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경기에서 승점이 31? 그러니까 31승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일단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애초에 개선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무조건 깔아둬야 되는 거. 문제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거는 축구에서만 나쁜 그런 성향이 아닌 거잖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거는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식의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인터뷰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생각을 밖으로 내비치는 건데 이건 이제 전 세계 팬들이 다 듣고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구 감독 중에 이런 패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터뷰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아. 상황이 좋을 때는 인터뷰도 되게 위트 있게 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인정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한? 뭔가 궁색해지는? 변명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의 인터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비단 아모림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들도 경질되기 직전에 뭔가 그런 형태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아모림이 지금 매우 벼랑 끝에 몰려 있구나. 오히려 더 사람이 좀 도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모림도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무조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뭐 당장 다음 경기 이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맨유가 아모림을 데려오면서 원했던 위치 뭐 예를 들면 우승이죠. 그 전 단계는 뭐 챔피언스리그 고정적으로 가는 거겠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을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최정상에 있는 감독들은 조금이라도 전술에 트위스트를 주고 조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고정돼 있는 형태는 상대방이 대응하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뷰를 보고 드는 생각들이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경기 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디애슬레틱 기사를 좀 쭉 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기자님이 또 보기 좋게 이런 통계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림의 프리미어리그 승률 26%, 31경기 8번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아모림의 맨유 전체 승률 36%, 47경기 17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1경기 31승점. 이게 진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3838, 그러니까 38경기 38승점으로 욕을 엄청 먹을 때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게 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지금 3-1-3-1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쁘다고 봐야겠죠. 원정 경기는 승점 14점. 그러니까 축구는요, 결국에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축구가 아니라 프로는 저는 결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모림이 엄청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적은 되게 납득하기 힘든 성적이고요. 근데 아모림이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좋냐? 솔직히 아스날전 빼고는 저는 내용도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결과 지금 모두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팀 내 분위기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경기 지금 4승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1992년 이후 최악의 시즌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이 맨유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테나우 때부터 아모림까지 이어지면서 안 좋은 기록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데 맨유가 아무리 인기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브랜드 가치가 높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성적 하락, 지속적인 나쁜 성적 이런 것들은 팬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축구는 또 팬베이스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더라도 성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모림에 대한 생각은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모림의 축구 저는 약간은 유토피아에 가까운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토피아가 발현되는 조건은 저는 어떤 팀이 리그에서 독보적인 위치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도전자 입장에서 게임을 할 때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림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그런 것들이 통했기 때문에 내 축구가 그래도 이런 1부 리그 레벨에서도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프리미어 리그는 또 맨유가 놓여있는 위치가 스포르팅보다는 훨씬 더 도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통했을 때 아모림이 또 대처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아모림이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감독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경험에서도 좀 디테일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뭐 3선이 부족해서 아모림이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더 이상 저는 핑계거리가 글쎄 뭐 지난 시즌이야 중도 부임이라는 방패막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도 없고 선수도 앞에 3명 싹 갈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성적은 저는 너무 기대치 대비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올라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구름님이 3선이 왔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맨유가 지금 링크 있었던 선수가 원래 발레바였잖아요. 오케이, 발레바를 맨유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진짜 뭐 1600억 이상 2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발레바를 사왔다. 그런다고 해서 경기가 나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레바가 지금 축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뭐 게임 전체를 막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인가? 저는 또 그것까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발레바의 나이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만약에 발레바 왔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은 저는 발레바가 오면 오케이, 중원에서 싸움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도르구한테 공이 가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으로는 더 예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이드로 예쁘게 나가서 거기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모림 축구할 때 뒤에서 돌리든 뭐 하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뿌릴 때 있잖아요. 앞으로 뿌리고 나서 이 음베모나 쿠냐 같은 선수를 좀 사이드로 벌려서 받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자체가 아예 뒷공간을 뚫는 패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윙어들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받아야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득점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드 윙어들은 공을 받기 위해서 바깥쪽에 많이 서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브루노 같은 선수들이나 누구나 전개를 바깥으로 해준단 말이죠. 오케이, 거기 오픈한 것까지 좋아. 근데 오픈해서 공 잡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이렉트 슛을 가져가기엔 거리가 너무 먼 위치에서 잡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음베모가 그 공을 어떻게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 수비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맨유가 상대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전 세계에서 잘한다는 선수를 많이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저는 현대축구가 어떤 축구를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운동인들이 모여서 공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했다면 요즘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와서 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배모 같은 선수가 사이드에서 받았을 때 박스 안까지 공을 가지고 와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면 이미 수비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오케이, 다른 모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유가 스트라이커가 역습 시에 연계를 해주러 내려오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이드 쪽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드 쪽으로 오픈한 다음에 역습을 잘하는 팀들은 보통 스트라이커가 이미 가운데 적절한 위치에 뛰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오픈된 공을 먼 거리지만 땅볼 크로스 한 번에 딱 해가지고 거기서 발만 갖다 대고 득점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죠. 근데 맨유는 사이드 쪽으로 공을 잡아놓으면 가운데 아무도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건 뭐냐? 중원에 또 그만큼 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적은 숫자로 못 풀다 보니까 위에 스트라이커들도 조금 내려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스트라이커가 내려온 이상 또 어떻게 해서 사이드로 넓게 전환을 했어. 그럼 그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당장 슛을 하기에는 어렵죠. 골대랑 머니까. 그러면 가운데 컷백이라도 줘야 되는데 가운데 선수가 없어. 왜? 아까 미드필더 지원하는데 내려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계속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림이 그리는 게임 모델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는 결국에는 그렇게 사이드로 찢었을 때 1대1로 뚫어서 뭐 슈팅 찬스나 컷백까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공을 잡는 위치가 골대와. 스포르팅 시절엔 왜 통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독은 모든 골을 다 전술적으로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뜬금 중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마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1대1로 뚫어서 득점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포르팅에서는 그런 것들로 득점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포르팅의 상위 3팀 빼고는 잉글랜드 챔피언십보다 파워랭킹이 낮습니다. 그만큼 이 상위 3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인데, 그래서 아모림이 전술적으로 물론 잘해서 넣은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수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모림의 그런 전술적인 문제점이 가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모림의 포르투갈 리그 시절을 모두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센터 포워드를 내리지 않고 사이드로 전개가 되려면 그만큼 가운데 미드필더들이 2명으로 상대 미드필더 3명을 이겨줘야 됩니다. 보통 미드필더 3명 두는 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아래쪽으로 지워놓는 게 아니라 아예 앞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적 열세가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개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중앙 미드필더에서. 근데 지금 아모림 축구에서는 브루노 잘하긴 하는데 뭐 브루노 카세미로, 브루노 우가르테가 그 2명으로서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플러스 양쪽에 있는 사이드백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엄청 잘하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드백들도 아모림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1대1 돌파가 돼야 되고 공격 능력이 좋아야 되고 최소한 엔드라인까지는 공을 캐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라이커는 또 어때요? 아래로 내려와서 연계도 해줘야 되고 탱탱볼도 잡아서 버틴 다음에 내줘야 되고 가끔 올라오는 크로스도 받아줘야 되고 역습 시에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선수단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는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아모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까지 아모림을 유지하는 건 아모림의 가족의 의견이지 않는 이상 아모림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멤버면 오히려 여태까지 우승을 많이 했던 감독을 데려와서 쓰는 게 낫겠죠. 이제 햇살님이 우가, 마이누, 브루노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아모림의 모든 걸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가운데 미드필더 3명을 돌아. 오히려 투톱 형식으로 바꾸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봤었는데 아모림은 그냥 지금 3-4-3 내지는 3-4-2-1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앞에는 무조건 3명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3를 통째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 잠깐의 변화, 뭐 포지션의 일시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별로 원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모림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티도 얘기해 봐야죠. 시티는 후사노프의 활약이 좋았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후사노프가 브라이튼전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잡이고 뭔가 정발에서 조금 더 편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빌드업 할 때 좀 저는 헤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맨유전에서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축구,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세트피스 강력하고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축구에는 뭐 후사노프 같은 선수가 너무 적절하죠. 우즈벡 김민재 뭐 이런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후사노프의 운동 능력, 스피드, 넓은 커버 범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가 도르구 쪽으로 오픈이 될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 도르구 쪽으로 오픈이 됐는데 거기서 뭐 후사노프가 도르구를 상당히 수비를 잘 해냈고 많이 오픈된 데에서 계속 막히면 그 팀은 공격적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후사노프의 빠른 발이 또 큰 도움이 됐다. 후사노프가 필드 내에서 가장 많은 수비 행동 1위라고 합니다. 태클 하나, 인터셉트 4개, 헤더 7개 뭐 여러 가지 수비 행동들을 보여줬고 이제 펩 입장에서도 후사노프가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나름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비니시우스 진짜 잘하는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그때 시티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후사노프라는 선수가 또 대인 수비 같은 거는 괜찮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경기라서 리코 루이스, 뭐 마테우스 누네스를 굳이 쓴다기보다는 그런 선수들은 뭐 상대 윙어의 파워가 약할 때 좀 기용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시티가 무언가를 꼭 얻어내는 게임 그런 경기 아니면 저는 후사노프를 쓰는 게 되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골을 안 먹혀야 공격수들이 마음도 편하게 게임할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맨체스터 시티 수비 라인업 구성이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진들도 활약을 잘 해줬다. 포든, 도쿠, 홀란드. 사실 이 도쿠 같은 선수가 한번 긁히는 날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기억나는 도쿠에 긁혔던 날 24-25 시즌은 입스위치 원정이었습니다. 그때 시티가 6-0인가 6-1로 이겼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도쿠가 한두 명 제치고 패스하고 한두 명 제치고 슛하고 엄청 간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맨유전에서도 그 드리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딱 제쳐야 되는 선수만 제치고 패스를 하기 때문에 더 수비한테는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간결했고 아주 깔끔했다. 거의 막부시대 도쿠가와 이에아스 같은 저돌성이 있었죠. 네, 맘스터치님 나가시고요. 네, 어쨌든 도쿠가 정말 좋았고 특히나 그 첫 골에서 루쿠쇼를 녹여버리는 그 드리블은 사실 축구에서 요새는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드리블로 누군가를 완전히 제쳐가지고 결정적인 패스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없는데 도쿠가 뭔가 그런 축구에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포든이 부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포든이 그 통나무를 중심에서 매줘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지금 시티에서 나이도 그렇고 어떤 포든이 한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그렇고 저는 셰르키 영입됐을 때도 셰르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든이다 결국. 그래서 이 포든이라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빠따, 직접 마무리 능력, 전진 볼캐리 이런 것들이 더더욱 살아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몸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포든도 지난 시즌은 거의 뭐 난리다시피 했는데 절치부심해서 다시 끌어올려 줘야겠고요. 이제 홀란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홀란드는
진짜 핵 가성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티가 홀란드 데려올 때 1,000억 안 되는 가격에 데려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제 기억상 그런데 진짜 핵 가성비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시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9년 반 재계약 박아버렸죠. 뭐 주급은 엄청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를 오랫동안 재계약으로 잡아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시티가 일단 공격수는 졸업을 했다. 여러분들 지금 스트라이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홀란드가 지금 시대의 매물로 풀린다? 2,000억 기본입니다. 시티는 그때 투자한 걸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몇 천억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홀란드가 폼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 홀란드라는 존재, 저는 홀란드의 클래스 사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골에서 느꼈습니다. 역습으로 이제 깔끔하게 반대쪽으로 깔아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는 게 사실 쉬워. 그러니까 쉬운 찬스인데 진짜 못 넣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축구 보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1대1 놓치고 마른 세수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넣으라고 공격수한테 1,000억, 2,000억 지르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라도 넣어라. 그러니까 공격수는 진짜 확실한 것만 넣어도 밥값한다니까요. 근데 홀란드가 저는 그 세 번째 골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격수를 현질하는 이유를 보여줬던 골이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정상급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격수들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다른 게 뭐냐면 두 가지. 퍼스트 터치와 슈팅 타이밍. 이 두 개가 매우 작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아예 큰 차이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인 선수와 일반 선수의 차이를 보면 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골 감각이 올라와 있는 선수, 뭐 이런 말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 저는 그럼 음바페를 뽑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바페라는 선수가 절대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슈팅 타이밍이 도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어도 공이 그렇게 막 찢어질 정도로 센 것도 아니야. 그냥 몸 반쯤 열어놓고 인사이드로 감아차는 그 슈팅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인데 그걸 다 넣는다는 거. 그건 왜일까? 다른 선수들도 그런 슈팅 할 수 있는데 왜 음바페만 들어가는 걸까? 이걸 체크를 해봤는데 음바페는 슈팅 타이밍이 빠르더라고요. 여러 번 골 장면을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슈팅이 세지 않아도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스텝을 밟을 것 같은데 슈팅이 날라오네. 엑스됐다. 이러면서 골을 먹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홀란드도 그런 느낌의 퍼스트 터치, 슈팅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런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의 그런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축구 세계 같아요. 어쨌든 홀란드가 울버햄튼전 득점도 그렇고 이번 득점도 너무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맨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벌리 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경기력은 4경기 내내 리버풀 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리그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건 맞는데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속 시원한 그런 게임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은 최근의 리버풀입니다. 이게 리버풀이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체감이 더 오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리버풀이 승리가 결정되는 시간이 항상 막판이거든요. 본머스전 88분, 뉴캐슬전 추가 시간 10분에 골 넣었죠. 은구모어. 그 다음에 아스날전 83분, 벌리전도 90분 넘어서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건 살라가 터치가 많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살라가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저는 터치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팅하기 전에 퍼스트 터치, 그리고 뭐 슈팅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플레이메이킹이나 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터치들이 좀 많이 무뎌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이 전체적으로 살라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24-25 시즌 리버풀이 86득점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살라의 골 또는 어시스트가 55%라고 합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 살라가 없을 때는 저 55%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라가 많은 공격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살라가 안 터졌을 때는 경기가 좀 답답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살라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끔 이삭이 잘 해줘야겠죠. 이제 이삭의 합류가 살라에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삭이 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네 슬롯 감독은 이삭을 섣불리 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이삭의 플레이가 좀 상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리버풀 선수들이 좀 다이렉트 패스가 적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잡아놓고 하려는 것 때문에 템포가 좀 밀리는 일들이 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다이렉트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르츠가 다이렉트로 줄 때 이삭이 다이렉트로 리턴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패스 템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는 일단 이삭이 오면 더 좋아질 요소들이 저는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이삭의 상의탈의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랑 몸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 이삭이 요케레스보다 신장, 그러니까 키가 살짝 더 크더라고요. 근데 몸은 거의 2배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이삭이 말랐더라고요. 슬렌더예요. 근데 이삭이 하는 플레이 보면 되게 파워풀하고 빠따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구라는 게 또 축구에 필요한 근육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꼈고 확실히 슈팅은 힘이 센 사람이 잘 차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어떻게 맞추느냐 싸움이다 이런 것들을 또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이삭 또 합류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우풀백이 계속 바뀌는 것도 좀 살라에게는 고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번 시즌이 살라가 같이 뛴 우풀백이 프림퐁, 엔도, 조고메즈, 브래들리, 소보슬라이입니다. 이게 교체해서 이렇게 많은 선수와 같이 뛴 거긴 한데 어쨌든 고정된 우풀백으로 살라가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 않아요. 살라가 오랫동안 고정된 우풀백과 뛰었잖아요. 아놀드랑. 근데 이제 아놀드 없이 이번 시즌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우풀백이 없다 보니까 여러 선수와 뛰다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살라가 많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살라 개인적인 그런 터치나 폼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살라는 또 자기가 출전 시간 많이 부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는 선수라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올라와 줘야겠죠. 그 다음 이제 또 얘기를 해보자면 리버풀 경기는 측면에서 깨지 못한다면 저는 로우 블록 문제는 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벌리전 하면서 다른 팀들이 리버풀 상대할 때 어느 정도 지침이 됐을 것 같아요. 교보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벌리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수비 가져가면 리버풀도 생각보다 고전할 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버텨볼까? 대신에 우리는 벌리보다 역습 자원들이 더 좋잖아. 그래서 한번 저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균열을 내주려면 사실 가운데 쪽으로 공이 쉽게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쑤셔 넣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사이드 쪽으로 공이 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사이드 쪽에서 윙어들이 1대1이 꼭 필요하다. 살라, 학포 같은 선수 그리고 살라, 학포가 공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붙어 있을 테니까 주변에 있는 풀백들을 잘 활용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케르케즈가 전반에 교체됐죠. 제가 알아보니까 부상은 아니고 아마 케르케즈의 경고 때문에 아르네 슬롯이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가면서 또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케르케즈가 시뮬레이션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벌리가 역습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역습하는 상황에서는 또 추가 경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좀 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슬롯 감독이 케르케즈를 100%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전반에 빼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아도 그 선수가 또 추가적인 경고를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남겨두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데 경고를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뺀 거는 100% 신뢰는 아닌 것 같고 조금씩 그런 신뢰를 케르케즈 입장에서는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삭 얘기인데 이삭은 언제 볼 수 있을까? 뭔가 기자들이 이제 슬롯한테 이삭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슬롯이 이제 수요일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나 혹은 주말에 있는 에버튼전에 한 45분 정도 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45분 뛰면 에버튼전은 많이 안 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삭이 풀타임으로 뛰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벌리가 리버풀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리버풀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스날 3대0 노팅엄입니다. 아스날은 노팅엄을 홈에서 3대0으로 잡았는데 수비 맨디가 아니라 공격 맨앞이었어요. 꽉 찬 기본기, 교과서적인 마무리, 그리고 이 수비 맨디가 또 스페인 플러스 소시에다도 조합이잖아요. 메리노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 보면은 그냥 득점을 잘하는 어떤 그런 핏줄이 있는 조합이구나. 저 스페인 국적의 소시에다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 맨디가 헤더도 좋았고 발리슛은 뭐 정말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로드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로드리가 보여줬던 그런 클러치 능력, 그런 것들, 뭐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 윙이 풀리니까 게임이 너무 쉽다고 느껴졌어요. 에제가 확실히 다양한 툴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다. 플레이메이킹 되고 1대1 능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굳이 잡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원터치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이래서 현질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호드리그 링크가 있었는데 이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에제가 아스날에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에제 영입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르티넬리였으면 그 에제가 왼발로 한 번에 요케레스한테 밀어주는 그런 장면들은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르티넬리는 뭔가 그런 장면에서 공 잡아놓고 드리블하다가 코너킥 만드는 그런 장면이 많이 연상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에제는 깔끔하게 왼발로 먼 거리를 쫙 깔아주면서 예술적인 마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두에케죠. 마두에케가 맞나? 사카가 두 건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뭐 요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초반에 아스날 팬 내지는 해외 축구 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걱정을 아예 날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마두에케, 너 마두에케 맞아?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측면에서 계속 1대1이 성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비진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고 심리적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다는 거는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가 일단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마두에케 스피드가 눈에 띄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다. 역습 상황에서도 당연히 활용되고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도 빠른 민첩성으로 제쳐내는 모습. 그리고 엔드라인까지는 공을 계속 잘 끌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 마두에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까지 이용할 줄 아는 시야. 이제 드리블이 되다 보니까 마두에케 쪽으로 선수 2명이 약간 자석처럼 붙었고 마두에케가 그거 이용해서 밀어줘서 한 2개 정도 찬스가 나왔죠. 요케레스가 골대 맞춘 장면도 마두에케가 선수를 끌어주기 때문에 패스가 된 거라서 저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확실히 마두에케 자신의 이적료 값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폼으로만 봤을 때는 사카의 백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카를 넘었다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사카와 경쟁을 해볼 만할 정도로 내지는 사카를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두에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스케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모스케라가 리버풀전, 노팅엄전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완성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다. 운동 능력이 좋아서 잘 따라가고 역동작이 적은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태클하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주 잘 데려온 것 같고요. 이정료도 비싸지 않았어요, 모스케라가.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싶고 또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라리가 경험이 있다는 거, 이것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뎁스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아스날이 수비적인 뎁스를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적인 뎁스가 좋다 보니까 살리바 같은 아주 비중 높은 선수가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클린시트로 게임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게 리그에서는 공격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은근 이렇게 선수 빠졌을 때 수비적인 거는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챔스 할 때도 마갈량이스 빠졌잖아요. 지난 시즌 막판쯤에. 마갈량이스 빠졌는데도 키비오르가 의외로 또 잘 채워주면서 그 시기를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수비 뎁스를 또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수술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 휴식. 이번 경기에서 라이스를 휴식시켰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나오긴 했는데 선발에 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변화된 포인트? 아르테타 드디어 로테이션 잘 돌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쿼드 뎁스가 두껍지 않아서 로테를 안 돌렸던 건가? 그만큼 서브가 별로였던 건가? 뭐 서브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아르테타의 라이스 선발 제외가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상징성도 띠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아스날이 리버풀전 약간 자연재해 같은 느낌으로 지긴 했지만 그거 지고 나서 또 그런 패배 느낌이 계속해서 난다고 하면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차가 갑자기 탈선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시 바로 돌려놓은 승리였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의미가 많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웨스트햄과 토트넘 이야기입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은 이 단순 스코어를 넘어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웨스트햄의 상성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아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트넘이 런던 스타디움 마지막 승리가 6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 원정에서 6년 전에 승리를 했는데 공격력은 답답했지만 수비력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0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그 공격력은 전반전의 공격력입니다. 양팀 다 11대 11로 게임했을 때 그때는 솔직히 토트넘이 너무 단조로운 패턴으로 공격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전반전에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전반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역시 리그는 수비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이 지금 실제 결과도 좋아요. 리그 초반 4경기 1번의 실점. 그 다음에 무실점 승리 3번. 야, 요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골은 많이 넣지만 그만큼 많이 먹혀서 1점 차로 질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아예 감독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팀 컬러가 한 번에 바뀌어버렸죠. 수비진은 분명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축구에 주는 영향력을 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정된 느낌 그리고 햄스 걱정도 덜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 반더벤의 수비가 사실 우리가 보는 맛은 있지만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수비예요. 그거는 많이 뛰면 뛸수록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비는 안 나올수록 사실 좋은 건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그런 수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플랜 A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좀 걱정이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앙팔리냐 같은 선수의 임대도 쏠쏠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발 얘기를 해볼게요. 베리발이 진짜 놀라운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최근 어린 선수 중에 이 성장 곡선이 가장 가파른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리발이 지난 시즌 후반기, 그러니까 이게 2025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즌이 반년 이 개념으로 돌아가서 뭔가 작년의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 2025년의 일이죠. 2025년 1월, 2월 막 이때부터 베리발이 자주 기용되면서 쭉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2025년은 베리발이 되게 축구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곡선이 큰데 사실 피지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베리발이 피지컬도 타고났다. 이거는 뭐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고난 피지컬을 또 잘 활용하는 것 같고, 강철 체력. 그러니까 좀 베리발은 얼굴은 약간 왕자님 같이 생겼는데 또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와일드하죠. 엄청 뛰고 엄청난 하드워킹. 이게 또 반전 매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베리발이 또 토트넘의 중원 에너지 레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운동인들이 공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느낌이 요새는 강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리발 같은 선수는 트렌드에 맞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을 하면서 확실히 실력이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베리발을 보고 좀 아쉬웠을 때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레스터 시티전. 그때가 아마 리그 첫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이미 바디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마크 가리키면서 막 세레머니 했던 경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베리발이 교체로 투입되고 막 그러면서 비카리오한테 크게 혼나고 막 이랬던 경기 있죠. 그때는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고, 또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단계, 그때도 제가 막 금요일에 입중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막 레인저스전이었나? 베리발이 출전하고, 근데 베리발이 패스미스가 너무 많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웨덴 리그에서 데려온 유망주는 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었는데, 마침 또 토트넘이 부상자가 엄청 많아지면서 그때 베리발이 자주 기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베리발이 경험치를 받다 보니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템포가 적응된 이후로부터는 패스도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템포 적응이라는 거는 딱 이 부분 같아요. 패스를 줘야 될 때 주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한 판단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베리발이 안 좋을 때는 공을 좀 많이 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끌다 보니까 그 다음 패스가 좋게 나갈 수 없는 거죠. 각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베리발이 그 템포에 적응한 이후부터는 무리하지 않아. 패스를 줄 수 있을 때 줘요. 각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플레이의 군더더기가 좀 줄어든 느낌이 들면서 이 베리발의 활동량 같은 것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발이라는 선수 또 놀라운 성장 곡선, 그리고 이번에 헤더 득점도 절대 쉬운 골 아니었는데 라이크 반페르시 같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또 느꼈던 건 세트피스 측면이에요. 세트피스는 준비 안 하면 무조건 손해다. 이제는 더 이상 운으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단순 제가 토트넘 경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이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냥 세트피스는 준비 안 한 팀은 더 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박아두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르가 골 넣고 세레머니를 했대요. 근데 그 세레머니가 그 게오르구손 세트피스 코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토트넘이 그 득점 과정에서는 세트피스가 준비됐던 거다. 그리고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고 한 번 앞서가는 흐름을 얻으니까 갑자기 태클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라는 게 우리의 플랜 A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역습과 세트피스는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비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역습과 세트피스는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습과 세트피스는 100% 득점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확률을 높여놓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공을 잡고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레이, 그런 데서의 퀄리티는 올려줘야 된다. 토트넘이 기본적인 빌드업 과정은 조금은 구조가 단순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웨스트햄전 전반전은 그냥 센터백 가운데 2명 놓고 그 앞에 팔리냐가 받으러 내려가고 사이드백은 넓게 벌리고, 근데 베리발사르는 너무 앞으로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이 잘 안 돈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빌드업 구조도 좀 비틀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로 풀긴 했지만 이런 골은 또 매번 나온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미드필더 구성이 지금은 또 공을 엄청 잘 차는 선수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빌드업으로 쪼개가는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하드워커들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지난 경기만 해도 뭐 베리발, 사르, 팔리냐, 어떻게 보면 중원에서 의도가 엿보여지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뭐 공은 세밀하게 못 돌리더라도 에너지에선 안 질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몬스가 가운데로 오는 거 내지는 메디슨이 복귀하는 거, 그 시기 전까지는 또 요런 느낌의 게임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무안이라는 선수의 베일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콜로무아니가 또 챔피언스 리그 사용된다면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트넘, 웨스트햄에서 아주 귀중한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브렌트포드 첼시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와 첼시 2대2로 무승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기튼스, 하토 이 2명의 선수를 좀 많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튼스가 심리적으로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결여된 느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좀 쫄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표정으로 100% 알 수 없지만 표정에서도 뭔가 얼빠지고 되게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드리블러, 윙어는 결국 자신감이에요. 내가 얘를 뚫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100번 해도 못 뚫죠. 근데 내가 상대 수비를 밥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나도 모르는 그런 드리블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튼스는 무조건 그런 자신감 회복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특하지 못했던 기튼스라고 하시는데 나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발에 붙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튼스 스카우팅 리포트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제 기튼스가 촉촉한 드리블러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할 때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었어요. 촉촉촉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를 제치는 듯한 느낌 들었는데 지금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건조해. 그래서 공이 자기한테 왔을 때도 뭔가 점성 있게 짝짝 붙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일단 터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를 뚫나요? 그래서 터치가 안 되니까 상대를 뚫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기튼스다. 그래서 첼시가 생각보다 많은 이적료를 투자해서 기튼스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기튼스는 무조건 살아나 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하토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을 이번에 했는데 사실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쿠쿠레아랑 비교했을 때 하토는 확실히 위치 잡는 걸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볼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느꼈고,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도 쿠쿠레아가 훨씬 더 넓어요. 쿠쿠레아는 뭐 사이드로도 지원 갔다가 박스에서 갑자기 헤더를 했다가 또 인버티드도 봤다가 뭐 한 가지 역할을 맡겨도 정말 여러 가지를 하는 느낌인데, 하토는 아직 그 하나를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모습,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후보를 쓸 때 전력 차이가 나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본적인 터치도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는 첼시가 3-2-4-1 느낌으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윙어들이 공을 사이드에서 받는 채널이 되기도 하지만 그 대신에 풀백의 지원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풀백을 사용하는 그런 빌드업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풀백이 지원하지 못한다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드 윙어들이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1대1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을 못 받으니 자기가 공 잡았을 때 1대1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1대1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번 경기 기튼스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실 상대를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첼시가 일단 체급이 많이 높아졌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플랜 A 자체가 기본 주도는 가능한 모델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백스리의 간격을 좁혀 놓은 다음에 공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공 돌리고 앞으로 나갔어. 그래서 나간 다음에가 사실 측면에서 변수를 내기에는 1대1 돌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첼시가 프리시즌에 잘할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센터백 그리고 가운데 그 다음에 사이드까지 가는 그 단계가 되게 빠르고 컴팩트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그 들어오니까 주전도 바뀌기도 하고 막 선수들이 매번 고정된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까지 빠지는 그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A가 기본적으로 질 확률을 낮춰주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또 어려운 점들이 분명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첼시도 결국 다양한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플랜 A가 안 됐을 때 꼭 득점이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트피스로 골 만들어 놓고 플랜 A를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할 테니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군과 2군의 차이가 저는 또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파머, 제임스, 쿠쿠레아 이 선수들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1군의 퀄리티를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카 감독이 조금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1, 2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로테이션 돌리는 데는 조금 어려워질 테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 2군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로테이션 돌리면서 체력 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라서 오히려 주전을 챔스에 써야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쳐서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